원래는 헌재가 3월에 이르면 3월 14일 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3월 31일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근데 3월 31일 오늘까지 오늘 하루 남긴 했지만 여전히 어 지금 공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오늘 오후도 남아 있습니다. 공지를 할 건지 남아 있는데 시간은 있지만 일단은 탄핵 심판 선고는 4월로 넘어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4월로 이렇게 넘어오니까 여러 가지 설들이 설들이 나오고 있고 그 설에 근거한 어떤 선동들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그 설들은 정말로 그 근거가 있는 것인지 오늘 하나씩 좀 따져볼 예정이고요. 우선 그 산불 우선 그 주요 뉴스부터 새벽 주요 뉴스부터 좀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뭐 새벽 주요 뉴스라기보다는 어, 중앙일보가 이걸 단독 기사로 냈는데 단독인지 좀 뭐 그렇긴 하지만 단독을 붙일 만한 것인지 조금 그런 어떤 기사들이긴 하지만 어, 화요일 한덕수가 그러니까 내일이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했다. 상법 개정안이 있죠. 이사들에게 주주 충실 의무를 부여하는 그런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2요구권 행사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내일 봐야 알겠지만 제 예상은 아마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 그 제2요구권 거부권이죠. 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하는 국무회의에서 결국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겠냐 이런 어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고위 관계자 발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건은 아니지만 국무위원들이 마 후보자 문제를 거론하면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오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민주당이죠. 민주당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신속히 임명하라는 압박. 그렇죠. 민주당뿐만 아니라 헌재에서도 이미 최상목 권한대행 때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통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이런 결정을 했었기 때문에 이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직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덕수에 대한 재탄핵 논의도 지금 있고요. 그래서 4월 1일까지 또 박찬대 원내대표가 4월 1일까지 또 데드라인으로 또 정했는데 그때까지 안 하면 재탄핵을 하겠다. 이게 압박을 한 것이지만 한 것이기 때문에 내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논의를 할지 좀 지켜볼 예정인데요. 어, 그걸 떠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입니다. 네. 어, 오늘 아침에 뭐 경향신문 같은 걸 보면 여권 관계자가 법리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정치적인 이유 어떤 그 보수 쪽 흐름에 대해서 부합하는 영합하는 그런 어떤 그리고 이 헌재 어떤 재판을 사실 헌재 탄핵 심판을 늦추기 위한 어떤 그런 의도가 있다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고의적인 의무 방기이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피하지 못할 거다. 물론 최상목 권한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재에서 유연이라고 결정이 난 그런 상황에서 임명을 안 한다. 이거는 고의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직무유기로 꼭 형사적 책임, 응분의 책임을 받게 될 거고 피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헌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재 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다 이런 결정을 했었고요. 또 그 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기각대 다수 5명이 기각 의견이면서도 5명이 4명이죠. 4명이 헌재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 위법이다. 다수가 이렇게 지금 이런 의견을 냈단 말입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 이건 유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분명하게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왜 그러냐면 사실 임명하지 않는다 그래도 지금 이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없는데 정부의 이런 어떤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사람이 그런 시스템적으로 헌재가 헌법재판소면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헌재가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다 그랬는데 이걸 버티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나중에 지금 현재로서 어떻게 할 방법 없지만 나중에 이걸 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스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추후에 최상목과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런 어떤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늦어지다 보니까 3월 31일까지 오다 보니까 현재 선고가 지금 그 5대3 교착설이 나오고 있어요.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그 교착설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론이 끝난 지 2월 25일 날 끝났는데 벌써 한 달 하고도 지금 며칠이 더 지났죠.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요? 다들 현재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전부 내피셜에 근거해 가지고 추정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5명이 인용이고 3명이 기각 쪽에 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기각을 하게 되면 만약에 5대3에서 기각을 하게 되면 마은혁 재판관이 지금 임명 사실 재판관 후보 청문회까지 다 통과했는데 대통령 권한 대행들이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5대3이 돼 있지 않습니까? 8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5대3 기각이 나오면 누가 이걸 인정하겠느냐. 그래서 5대3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가고 있다. 이게 5대3 교착설의 그 교착설의 인식이고 어떤 근거인데요. 시간이 이제 지연되면서 나오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인용 결론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선고가 지연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요. 저는 쟁점원에서 지금 누차 말씀드렸지만 법률가들이 기본적인 양식에 근거해서 진보든 보수든 기본적인 양식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쟁점에서 어떤 보수적 성향의 의견, 진보적 성향의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사실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포고령에서 국회 활동 금지 명령이 담긴 그런 어떤 포고령, 위헌적인 포고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군경을 통해 가지고 국회를 봉쇄했지 않습니까? 국회가 특전사가 국회를 들어갔고 그리고 외곽에서 경찰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국회의원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봉쇄를 했지 않습니까? 정치인 체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선관위 침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딱 2개만 보더라도 이건 다 방송에서 그날 저녁에 다 일어난 일이고 국민들이 다 눈으로 지켜봤고 포고령이라는 엄연히 증거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이 포고령에 대해서는 이거를 윤석열이 거기에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윤석열이 지시하에 했지만 김용현이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김용현이 작성하고 했다 하더라도 윤석열이 이걸 다 봤기 때문에 보고 그 포고령이 발령이 됐잖아요. 발령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어, 군대도 출동하고 계엄사도 설치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방송에서 중계가 됐고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증거다. 이것만으로도 파면 사유가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든 보수든 이런 어떤 사실관계의 근거에서 본다 그러면 진보든 진보 성향이든 보수 성향이든 이 재판관들의 성향에 관계없이 인용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늦어지냐? 이 부분이 이제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 나왔던 게 뭡니까? 각하설 아니었습니까? 그 각하설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각하설은 전혀 어떤 설득력 없는 논리다. 왜냐? 각하를 하게 되면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 기각 결정은 봐서 알겠지만 각하를 조한창 재판관, 정영식 재판관 두 사람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쟁점별로 다른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각하를 하게 되면 쟁점을 따지지 않습니다.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현재 판단 사항이 아니다. 이런 게 이제 각하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른 쟁점을 다룰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각하로 예를 들어서 각하로 5명의 재판관들이 각하로 의견을 냈다. 그럼 이미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올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 거 보면 그렇다고 보면 각하는 물 건너갔고 전혀 근거가 없는 거다. 낭설이다. 그래서 각하설이 한동안 시간이 지나니까 각하설이 한동안 막 그 횡행하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논리적인 이유로 배척이 되고 거의 근거가 없다는 게 어느 정도 또 이제 퍼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또 5대상 기각설인데 이것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관계로 볼 때 전혀 근거가 없다. 그러면 왜 늦어지느냐? 가령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쟁점 사안들이 5가지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쟁점 사안별로 의견들이 분분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계엄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정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 계엄의 목적에 대해서 윤석열 측은 대국민 호소용이었다, 계몽령이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는데 물론 현재 재판관들이 진보거나 보수거나 이 계엄의 이 윤석열 측의 이 황당한 어처구니없는 계엄의 목적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예. 지난번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탄핵 기각 결정문을 보더라도 비상계엄에 대해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는 전제를 놓고 다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놓고 전제로 하고 기각 결정문을 쓴 걸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떤 그 인용의 전제 하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목적 말씀을 하다가 이제 조금 빠졌는데 계엄의 목적 지금까지 드러난 바는 없습니다. 제가 추정하건대도 윤석열이 장기 집권을 위해서 윤석열이 계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 장기 집권의 포석을 깔았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어떤 확인된 사실로서 확인된 것들이 아니고 추론 비상입법기구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장기 집권 목적이다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계몽령이냐 대국민 호소이냐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목적을 놓고 다룰 때 의견들이 장기 집권이라고 보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동의를 하지 못하는 재판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해서 의견 결정문에 담느냐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시간이 지금 지연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 당연히 이재명 선고일, 이재명 항소심 선고일이 고려됐을 것이다. 네. 뭐 합의하에 우리가 이재명 항소심 선고일을 지나서 하자 이렇게는 하지 않지만 보수 재판관들이 어떤 의견 쟁점 의견을 어떤 조율하는 거라든가 이런 핑계로 해가지고 쭉 끌어왔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사실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결정문 작성 과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결정문에 담기는 의견들을 놓고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건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생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4월 18일이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4월 18일에 두 분의 재판관이 그만두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선고를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로 보는 분들이 이제 많고 그래도 한 주 넘어간다면 4월 11일 다음 주까지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 현재 재판관들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4월 18일이라는 마지노선을 넘길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정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을 거라는 걸 현재 재판관들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이 때문에 분명히 현재 선고가 늦어도 저는 4월 11일 전에 나온다. 빠르면 이번 주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생각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재판관이 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인데 저는 상식적인 생각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그랬죠. 과거에도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이정미 당시 헌법 그때도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었죠.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0일 10일 퇴임을 그 당시 이제 퇴임이 사흘 앞에서 사흘을 앞둔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4월 18일이 두 분의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4월 18일 주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18 그런데 그렇게까지 간다 그러면 정말 4월 11일이 저도 이제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데요. 4월 11일 넘겨서 그 다음 주에 물론 할 수도 있으면 4월 18일 전에 낼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까지 간다면 정말 헌재가 정말 이견 상황에서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뭐가 있다면 그렇게 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결정문에 의견을 담는 과정들을 각자의 의견이 담겨지는 내용들을 조율하고 있다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 뒤에 또 사설 내용 분석하면서 한번 조금 더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불 피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산불이 경북 의성 산불 22일에 시작돼가지고 149시간 만에 진화가 됐고요. 그리고 산청 산불은 203시간 21일에 시작돼서 뭐 이것도 223시간 정말 이 진화되는데도 꽤 오래 걸려. 산청 산불 같은 경우는 역대 두 번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 규모로 보면 48,000여 헥타르가 이게 지금 산불 영향구역에 들어가 있어서 역대 최악의 산불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다루고 있는 문제들은 산불의 어떤 산불의 이런 그 재난들이 반복되고 있고 또 커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괴물 산불이 이렇게 재난화된 배경에 어떤 것들이 있냐 봤더니 서울신문에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림청 하루 운영 헬기가 30대 뿐이다. 그래서 빨리 5만 리터를 물을 싣는 고정익 항공기를 도입해야 된다. 지금 그렇죠. 이 헬기들이 있지만 보통 1000리터 1톤 정도, 1톤에서 3톤 정도 이렇게 실는 헬기들이 있고 그 미만의 어떤 헬기들도 있는데 이 대형 이 산불 재난에 대비하는 어떤 전용 헬기를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진화 인명 구조 시스템 개편이 시급하다. 그래서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 대부분이 60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산불 예방 진화 대원들도 어떤 좀 연령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고요. 그리고 거주지 맞춤 대피 지도도 만들어야 하고 만들어야 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임도가 있는 곳에서는 진화가 좀
용이했던 반면에 임도가 없는 곳에서는 산불 진화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좀 들어가 보면 저희 뉴스버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었는데요. 사실 소나무 조림 이게 상당히 근본적인 어떤 이면에 소나무 조림을 숯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소나무 조림을 하는 게 이게 산불을 매년 어떤 정례화시키는 어떤 전환. 지금 대형 산불이 2000년도에 고동 산불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2년도 울진 산불 이런 대형 산불들이 지금 계속 나고 있는데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소나무 조림과 관련됐다는 거죠. 소나무 침엽수를 이렇게 조림을 할 경우에 이게 마른 가지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진들이 그 화약고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2016년, 2021년 대형 산불이 발생을 했는데 대부분 소나무 숲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르헨티나 역시 소나무 조림으로 대체한 결과 어떤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산불이 빈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소나무 조림을 왜 소나무 조림으로 대체가 되느냐? 탄소 배출권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소나무 조림을 할 경우 빨리 소나무들이 빨리 이렇게 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발급을 위해서 소나무 조림을 하게 되면 소나무 숲이 되는데 활엽수보다는 조금 성장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발급을 위한 어떤 이런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소나무 조림을 하는데 결국은 이 소나무 조림이 산불로 대형 산불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한국 산림 정책으로 또 가서 보면 한국 산림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빨리 자라나는 나무 중심으로 이렇게 조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나무 중심 조림을 하다 보니까 마치 활엽수는 제거 대상으로 여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마른 가지들이 산에 소나무의 마른 가지, 송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고온 건조한 시기에 산불이 발생할 경우 대형 산불로 이어진다는 거죠. 활엽수를 제거하게 되고 이런 자연숲 같은 경우는 활엽수 중심으로 중심인데 이 침엽수림에 대해서 침엽수가 자연숲 대비 빗물 유출량이 1.7배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수분 저장량이 약 50%가 감소. 그래서 굉장히 고온 건조한 상황에서 산불이 날 경우에는 오히려 불길 확산 속도가 훨씬 커지고 화약고 역할을 한다. 국립공원 등 자연림 지역은 대부분 대형 산불이 발생이 적다. 이번에도 지리산으로 옮겨 붙을 뻔했는데 다행히 잘 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불이 나더라도 국립공원 같은 경우 활렵수림지대는 대형 산불에 옮겨 붙을 가능성이 좀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산림 정책을 재고할 시점이 됐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